저는 진짜 사과해야 될 사람들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건 누구냐면 헌법재판관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역사의 날이 밝았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밤잠을 설치면서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하십니까? 저희들이 오늘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하는데 갑자기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행인이 카메라를 건드려서 제 지금 위치가 이상해졌는데요. 자, 이게 바로 스픽스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조심하시고 오늘 특별하게 이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액션 전문가로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역전 용사들 오늘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뭐냐? 윤석열과 관련된 파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해답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역전 용사들 금요일 순서인데요. 누가 나오셨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가족이 여러분 오신 자,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소개하기 전에 주변이 그냥 아예 이렇게 기운차게 이렇게 소개했는데 어서 오십시오. 일부러 제가 약할까봐 예. 같이 왔습니다. 예. 저는 그 친일파 아닌 또 소방관 괴롭힌 사람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암행어사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김문수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자, 국회에서 정진숙 박홍계 의원과 함께 이제 삭발을 하셨는데 자, 그 얘기 잠시 후에 짧게 다루기로 하고요. 요즘 인기가 그리고 주가가 상종가 매일 달리고 있어서 큰일 하겠다 싶은 사람인데요. 누굴까요? 김지호 대표. 오창이가 아닙니다. 바로 김지호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대구에서 활동하시다가 요즘은 서울에서 더 유명해지고 있는 강소영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스픽스 때문에 알아보는 분들 많아지셨죠? 예, 이제 뭐 여기서도 알아보고. 근데 제가 이제 좀 흑화를 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고향말로 방송해야겠다. 제가 원래 공중파에서 하던 방송으로 표준어로 자꾸 했었는데 이 감정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제 쌍욕할까봐 일부러 좀 정제했는데 오늘부터는 윤석열이가 다시 빵에 기대가는 날까지 흑화돼 있다. 저는 절대 웃지 않는다. 비웃음만이 내 얼굴에서 활약된다. 자, 흑화 모드입니다. 어쨌든 웃기고 계신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웃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원래 오창희 국장님은요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또는 오창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고맙잖아요. 잊지 않고 전화해주고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죽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고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신 우리 복덩이님도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지금 벌써 죄송합니다. 5,000분이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5,000분 제가 이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목이 덜 메이는데 오늘 완전히 삭발한 분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정말로. 자, 오늘 여러분 슈퍼챗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국회의원도 후원하고 우리 출연자도 후원 한번 해보겠는데 제대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성은 작가라고 기억나십니까? 고발 사주와 관련된. 자, 오늘 한겨레신문과 MBC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세 사람을 동시에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수사를 한다라는 소식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헌법재판소의 오늘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저희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 가기 전에 삭발하신 분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저는 부른 적이 없어요. 원래 암행어사람 몰려와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삭발을 하게 됐는지 그 장면 직접 보시고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박홍배 의원이시죠. 비례대표 의원이시고 금융인 출신이고 이분이 정진숙 의원 광주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고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분이 바로 이제 암행의사 김문수. 네, 김문수 순천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신데요. 자, 저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윤석열이 탈옥을 했지 않습니까? 네. 불법적인 판사와 검찰총장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지금 파면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되느냐, 도대체 밤잠을 못 자는 내란성 불면증으로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머슴인 저희 국회의원이 뭐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선배들께서 몇 분이서 단식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총에서. 저희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네. 박공배 의원이 아무래도 노조위원장 출신답게 삭발을 내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시고 함께할 사람 없냐, 그래서 제가 마침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동조해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날 공식적으로 이렇게 삭발을 하게 됐고, 전진숙 의원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같이 합류해가지고 셋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좀 제가 이제 불편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광화문에 가면 제가 잘 아는 저 김준혁 의원이나 박수현 의원 같은 분은 밥을 굶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머리 깎는 건 좀 쉽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보니까 있어요. 대학 다닐 때 단식을 해봤더니 밖에 나가서 투쟁도 해야 되는데 다 누워있다 보니까 다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꼭 좋은 방법인가 싶어가지고 네. 제가 2년 전에 이재명 당대표님 그 단식할 때 저는 동조 단식을 하지 않고 그때도 첫 삭발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윤석열 때문에 하게 되는데 제가 나이 50 넘어가지고 삭발 딱 2번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윤석열 때문에 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그래도 빠른 결정을 하고 삭발을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높이 평가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지금 네. 막,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지난주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겪은 일인데, 그럴 때 국회의원들이 막 쇼라도 좋은데 삼보일보라도 하고 네. 단식이라도 하고 농성이라도 하고 무슨 뭐 최고위원회 이런 거 광화문 가서 하고 또 우리 김문수 의원님처럼 삭발이라도 하면 그래 좀 낫죠. 마음이 좀 나아요. 위로 뭐 좀 그래도 이분들이 같이 싸우고 있구나. 이분들이 일꾼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조금 죄송한데 뭐 삭발하고 단식하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되게.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 맥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순천에서 오셨잖아요. 네. 순천의 천하람. 천하람. 천하람이 네. 지금 뭐 의원들 뭐 나서서 뭐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렇게 지금 양측에서 시위하고 이런 거 다 쓸모없는 짓이다. 그거 뭐 그런다고 해서 재판에 아무 영향 없다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지켜보면 된다. 한가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뭘 심어야 됩니까? 그럼 천하람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건데 안 통했으면 국민들이 화가 나니까 네. 그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행동에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걸 무슨 재판에 압박을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재판관이면 재판을 정의롭게 해서 윤석열을 바로 파면시키겠죠. 그러나 그런 권한이 없고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삭발이라도 하자 이렇게 한 거고 국민들이 그걸 또 많이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21대 국회는 정말 그 가전 탄압에 단식 투쟁, 막 극단의 단식 투쟁 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서 20일 가까이 단식 투쟁했고 22대가 되니까 이렇게 그냥 막 젊은 피가 들어와가지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그러니까 당원들의 효능감이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시죠. 네. 지금 계속 잘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오늘 달려야 할 일이 많고요. 김윤수 의원 여러분 아시죠? 한덕수 탄핵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가가지고요. 당윤리에 제소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댓글로 막 김문수 왜 나왔냐나 이렇게 막 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당에 신고하고 나갔고요. 연락 오면 바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정말로 이제 그 아이가 해외에 나가서 지금 교환학생인데 쓰러지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급히 들어가야 돼서 들어가고 하루 만에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뭐라 그럽니까? 트랜스퍼 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려면 정시에 이렇게 도착해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2시간 정도 연착되는 바람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서 6시간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당윤리에 제소가 됐는데 그거 다 이제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시점에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거 정치 생명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서 좀 격려하고 용서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2배, 3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갑자기
갑자기 이거 김문수를 위한 방송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고발 사주 문제로 가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조성은 작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됐지? 공수처가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셋을 상대로 수사를 하겠다? 그런데 고발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배당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알려졌다. 이게 뭔지. 그래서 먼저 조성은 작가 고발 사주의 중심인물 조성은 작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동훈 처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적극적인 거죠. 완전 적극적인 게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이 그날 제가 공수처 접수를 하러 간 날도 이미 요즘 거의 막 공수처에 다 고발이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심우정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게 지금 사실상 그 공수처에 고발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부장검사가 2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배당까지 한 달 좀 넘게 걸리지 않을까? 파면 오히려 끝나고 이제 배당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빨리 배당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더군다나 이제 지금까지 공판을 해주셨던 이 검사님, 이제 이대한 부장검사가 있는 수사 3부에 이 사건이 이제 배당이 돼서 이게 그냥 처음부터 수사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수사를 하니까 훨씬 더 빠르고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그거를 이제 제가 확인을 한 거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대체로 지금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근데 강수영 변호사가 고발사주 사건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 총선 당시에 총선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검찰은 고발이 들어오면은 그런 고발장 보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주체가 내가 봤을 때 요거는 딱 수사하면 각이 나올 것 같아. 검찰이 고발장을 적어가지고 근데 검찰이 고발장을 스스로 접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좀 접수해줘. 그렇게 사주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고발장을 검찰이 접어서 국민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줘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좀 적절하게 좀 접수를 해봐. 그럼 우리가 수사할게. 이건 거의 뭐 기획 수사잖아요. 그런 의혹이고 그게 한동훈 혹은 윤석열이 배후에 있고 김웅 의원이 중심이 돼서 손준성 검사까지 연결이 돼 있다. 자, 연결이 돼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고 윤석열이 그 당시에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서 김웅 의원을 통해서 야 누구 찍어서 그냥 고발해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있던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청년위원 조성은 작가가 그 당시에 야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것은 야 이 사람이 박지원과 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제 아싸리판이 되면서 이 사건이 없어졌는데 이 김웅이 실제로 심부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심에서는 1년 유죄가 나왔고 법정 구속이 안 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성은 작가가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니까 결국 김웅이 잘못이 아니고 누군가 지휘한 것이 확실히 있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저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 공수처가 검찰에 당한 일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감정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사지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검찰의 존립 근거를 허물 정도로 엉터리 사건이었거든요. 검찰이 자기들이 고발장을 써가지고 이것을 직접 당시 야당이죠. 야당에 줘서 우리에게 고발장을 다시 주면 우리가 저것들을 해치우겠다. 저것들이 누굽니까? 이를테면 황희도 뭐 유시민 또 뉴스타파 기자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검찰 입장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검찰이 늘 자랑하는 게 뭡니까? 동일체 원칙이잖아요. 한 몸이거든요. 그럼 손중성 검사가 이를테면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한동훈하고 아무런 교감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겠냐?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저는 적어도 최소한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수사해야 될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은 굉장히 축소한 거예요. 이를테면 윤석열 검찰은 그런 일이 많은데 마치 보물상자처럼 열면 별의별 게 다 나오는 사건인 겁니다. 이게 또는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쭉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김웅하고 손준성 두 사람만 전현직 검사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한동훈이 있고 그 위에 윤석열이 있다는 걸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우리 조직이 국민들에게 정말 일 잘한다고 보여주기 위해 딱 좋은 사건인 거죠. 검찰이 엉터리로 진행했던 사건, 자기들에게 맞춤으로 온 사건.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제 퇴진하기 직전에 아마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미 1심과 항소심이 재판 결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도 다 나 있고 증거도 엄청나게 제출한 상태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면 검찰에서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채택 안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조성은 작가가 엄청난 증거를 제시하고 이걸 수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윤석열이 개입됐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자, 국민들의 관심은 뭐냐? 공수처가 윤석열, 한동훈 소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어려운 질문인데 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그 전에 제가 황희석을 황희두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댓글로 지적을 해주셔서.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근데 지금 공수처 상황이 이게 지금 수사력이 있는가? 뭐 그런 걱정들이 있고요. 아마 네. 공수처도 이번에 그 윤석열 뭐 처리하는 걸 보면 좀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정권 교체가 돼야지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사실은 뭐 제대로 수사를 원래는 할 것 같으면 인지수사를 해서 바로 하면 되는데 그걸 고발을 일부러 하게 한 거는 아주 이거를 조작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와, 댓글로 정말로 우리 시청률 대단합니다.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고 받았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은 김웅 의원인데 내가 김웅 의원이 이제 전달한 것처럼 한 것은 어쨌든 잘못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을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네. 소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공수처가 수사의 속도를 이렇게 높이면 제가 실제로 공수처 고발도 많이 해봤고 참고인 조사도 한 차례 받았는데 공수처가 비록 검사 수도 적고 수사 인력도 적긴 하지만 본인들이 집중적으로 밝혀야 되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좀 자원을 몰아서 수사를 가열차게 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적 의구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실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분통 터뜨리는 국민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뭐 어찌 됐든 그동안 뭐 수사 능력 여부에서 논란은 많았지만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했지만 검찰은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징적으로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소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강하게 예. 무조건 소환한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무조건 소환한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죄명이 되는 게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기소를 못하는 범죄예요. 예. 탄핵이 돼야만이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탄핵이 임박했잖아요. 이 타임에 맞춰가지고 배당을 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제가 이제 공수처 내부의 검사들 저도 이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를 들어왔는데 공수처 조직이 최혜병 사건 때부터 거의 그로기 상태예요.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사건은 너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한두 개 정도 집중해서 할까 말까예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명운이 걸려 있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 구속 취소 관련해가지고 일단 일차적 책임은 검찰이라지만 지금 진보 진영 안에서조차 우상호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사람도 공수처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지금 공수처가 명운을 걸고 자기 조직의 존재감을 내뿜지 않으면 실적을 내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될 판이 있어요. 근데 이런 판에 김건희와 윤석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사건을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하고 그냥 일단 배당만 해놓고 시간을 뻑인다? 검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명태균 게이트 뭉갰던 거고 똑같아. 그런 식으로 하면 정권 바뀌자마자 공수처 필요 없어. 공수처 없애고 검찰도 없애고 그냥 뭐 FBI 같은 거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목숨 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말씀도 잘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저희 기대가 그 논리적 표현에 다 담겨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뭐 FBI 같은 거는
저 국수본이라고 뭐 경찰에 만들어 놨으니까 공수처의 지위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단돌이 할까 하거든요.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상호 씨가 뭐 이건 필요 없어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일반 원리로 봤을 때 공수처는 다음 정권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해서 뭐 수사와 기소를 쪼갠다 하더라도 공수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공수처에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심우정까지 한꺼번에 수사하고 한꺼번에 자기 건물 앞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많이 세웠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기회 놓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걸 열심히 하면 국민들은 어떠냐면 박수 쳐주고 그래? 인력이 필요해? 주지 뭐 이렇게 결정하게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 검찰 출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돼 있고 뭐 대선 후보까지 가 있지만 이제 끝장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을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성은 작가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 이제 2심 이 손준성 무죄 판결이 사실상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손준성과 이 고발 사주 사건을 실행했던 검사들이 무죄 그런 행위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윤석열이나 이제 뭐 그때 당시 대검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 그게 오히려 더 밝혀져서 사실상 윤석열의 직접 개입이 의심된다는 취지였는데 제가 그 몇몇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김웅 관련해서 이렇게 댓글에 이제 거기에 고발 사주 뭐 기억이라도 해라 막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댓글에 아마 보수 쪽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손준성 무죄 나왔는데 넌 아직도 조성은 말 믿냐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은 보수 진영은 손준성 무죄가 결국 윤석열 개입이라는 사건을 왜곡시켜서 결국 손준성 무죄는 고발사주 사건 자체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잡아가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고는 이거는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제가 사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수사 과정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 뭐 책에 썼던 내용들, 그리고 뭐 제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들, 뭐 판결문에서 적시됐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다 모아가지고 제가 고발장 한 20장 가까이 썼어요. 20장 가까이 써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렇게 3명과 김웅과 그 다음에 이제 대검찰청 당시 이제 부장검사들, 친윤 부장검사들, 지금 다 뭐 검사장 가 있고 이런 승진했던 그 검사들까지 전부 이제 제가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근데 그 내용들을 사실 공수처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빠르게 수사 착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기다렸다는 것. 이제 저걸 자칫 잘못 들으면 조 작가한테도 물어봤지만 저게 뭐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네. 오히려 이제 항소심 결과 판결문을 보니까 이거 이제 진짜 제대로 걸렸구나라고 해서 본인이 나서서 이제 했다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검찰이 야당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 사주를 했다. 윤석열, 한동훈 또는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추정되는 인물들이 나섰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근데 그러한 공작이 윤석열의 특성입니다. 자, 방통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일임 자기 가족들을 동원해서 특정 언론사나 어떤 언론인을 탄압하려고 대량 민원을 발생했고 그게 방통위에서 고발이 돼가지고 제보가 돼서 굉장히 공론화되지 않았습니까?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사건을 고소나 고발 당해서 수사하는 게 당연하지. 본인들이 저 사람 내가 좀 손봐야 돼. 민주당 요새 내 욕 많이 하지. 내가 이제 좀 손 볼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고발해서 스스로 수사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그게 특징이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검사 시절부터 아마도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러한 조작 사건들이 많았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과 같이 점점점 커져서 대통령 된 이후 검찰총장 된 이후에도 그 못된 버릇을 못 고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각성을 하나만 이게 왜 심각한지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고발장 내용이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의혹의 변호인이 쓴 변론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나쁜 사람 아니야. 윤석열 나쁜 사람 아니야. 김건희 장모 착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공격해. 이거 싹 다 나쁜 놈들이야. 언론도 나쁜 놈들이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검찰발이라는 의미는 이때까지 김건희 일가에 대한 수사를 했어야 하는 검찰의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검찰은 수사할 의지도 없었고 봐줄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입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사건 타고 들어가면 검찰 조직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의원님이 이제 보시기에는 검찰이 저런 식으로 특정 정당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을 하라고 시켜놓고 걸려들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게 만천하에 저렇게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여태 저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던 것이 아닌가. 수십 년간 저렇게 하고 또 권력이 어쩔 때는 빌붙어서 권력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권력자가 돼가지고 굳이 일을 남을 위해서 해줄 필요가 없네. 우리가 제일로 세네 해서 이제 자기들이 하게 된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저런 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뭐 판사도 그렇고 검찰총장마저도 있는 법, 저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에 나와서도 쉽게 풀 수 있는 저런 시간으로 할 거냐 날짜로 할 거냐까지도 뻔뻔하게 어기면서 저렇게 죄를 저지른 거 보면 이런 정도 일은 얼마든지 저들이 계획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아주 중요한 국가 조직을 윤석열 부부의 안위를 위해서 총동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특히 검찰이 쓰는 건 국가형벌권이거든요. 최후의 무기라고도 하고 아주 중요한 국가 작용인데 이게 그 부부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게. 이게 계엄의 전초였던 거죠. 계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린 거예요. 그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윤석열 정권이었고 지금 윤석열 탈옥 사건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구속 취소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열심히 검찰이 어떤 본색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하고 있는데 조성은 작가를 칭찬하는 글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이렇게 진행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저를 칭찬하지 않고 조성은 작가 애국 시민이다. 야, 그리고 조성은 TV가 오후 9시에 하는데 그때 보면 더 재밌다. 야, 이 사람 뭐야? 이제 우리 거 이렇게 재밌게 보면서 이렇게 주시는데 조성은 작가가 하고 있는 방송이 조성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와, 혼자 하루에 3시간이 안 돼.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혼자 해서 옆에 출연자 부르고 전화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3시간 하는데 4천 몇백 명쯤 된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해서 방송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범죄를 봤는데 저렇게 벌도 안 받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답답하셔서 저럴까 싶고요. 저는 이러한 고발 사주, 공작 조작이 지금도 과거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번 사건만 이렇게 특출나게 공론화됐냐. 이거는 솔직히 조성은 작가 공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 제보도 많이 받고 제가 많이 단독으로 밝히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어떤 운동가 또 해봐서 아는데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이런 걸 하다 보면 본인 사생활이나 어떤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간은 다 투자해갖고 계속 공론화하고 노력하고 또 고발하고 저는 그러한 공이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2000년 봄인데 2020년 봄인데 알려진 건 2021년 9월이잖아요. 뉴스버스 보도였고 그게 이미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다음이에요. 그 묵혀 있었고 그렇죠. 숨겼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검찰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소위 알려지고 유통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건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 이상 지났는데도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는 건 검찰이 기본적인 사건 처리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금 중앙지검장 여러 지금 검찰 수뇌부들이 하는 모습 보십시오. 윤석열 저 불법적으로 지금 풀어줬죠. 거기다가 뭡니까? 지금 그 이유서도 지금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불법을 아예 풀어줬는데 지금 다시 법원에서 결정하면은 재수감 될 수도 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에 검찰이 하고 있는 모습. 무슨 법치 참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 공정 정의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내 같은 놈도 잡혀가면 검찰이 죽여버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으니까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공소 유지할 때 별건으로 가져와서 때리잡고 죽이고 좋다 대한민국 이런 검찰 계속 가져고 할 거냐 아니면 정권 바꿔놓고 가장 먼저 검찰부터 손을 대야 한다. 검찰개혁위원처럼 활동하시는 우리 오창익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이미 2004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위원회 예, 자 네. 그러면 이번에 정권 바뀌면 검찰 조직 어떻게 합니까? 둘레 쪼개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로 쪼개는데요. 예. 기소는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야죠. 뭐 기소청 또는 공소청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고요. 수사하는 건 뭐 경찰에서도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사실 서로 견제하는 것도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자기들이 약간 뻥 같은데 특수수사, 뭐 경제수사는 잘한다니까 잘하는 역량을 가져와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걸 만들면 되고요. 이런 법률안이나 이런 준비는 사실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논의 많이 했고요. 그다음 구체적인 법률안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요이 땅 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경제수사 하려는 거는 재벌들 수사해가지고 나중에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이 많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런데 아닙니까? 경제수사 같은 경우에 이제 품이 많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인력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투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 수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놔두는 게 아니라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밑에다 두고 그다음에 공소청 같은 건 법무부 장관의 외청으로 두고 이렇게 완전히 짜게 버리면 한 조직에서 한 사람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둘둘 말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일을 막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기소만 하고 수사는 이제 경찰 또는 경찰에서 좀 수준 높게 6대 범죄 방금 경제 뭐 포함해가지고 그거는 중수청 미국의 FBI처럼 이제 고급 수사기구를 그런데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고 총리 직접 산하로 두거나 행안부에다 두거나 이렇게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만 해라도 견제가 엄청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두 개를 연결해 놓으니까 죄 없는 사람도 무조건 죄를 만들어 자기가 수사를 했으니 무조건 기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걸 분리를 하면 이제 견제를 하게 되죠. 수사해도 올리면 기소를 이렇게 수사한 걸 어떻게 우리가 기소합니까? 해서 그리고 또 기소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대배심이라고 그래서 기소 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 배심도 좀 들어오고 그다음 기소 편의주의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검사들 마음대로인데 특정한 사건 이럴 때 내란 외환부터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건 기소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기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준사법이야. 준사법이라는 사법이 아닌데 자꾸 사법인 것처럼 까부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기소권 가지고 또 농간을 부리는 걸 또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준비되고 있고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 이제 이것 우리 스픽스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나올 것이다. 오늘 제가 오창익 대표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또 우리 김은수 의원께도 드린 것은 이것이 청사진이다. 검찰은 해체된다. 기소청으로 간다. 그리고 새로운 주사 조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스픽스의 단독 보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행태를 끝까지 보여주는 심우정 검찰총장 집단이 노고라 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이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번에 조성은 작가가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싸워서 만들어냈던 고발 사주도 윤석열 한동훈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 그들이 검찰총장과 부산고검장이었다. 김건희는 그때 무엇을 했을까? 이거 반드시 공수처가 밝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검찰 조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한 2,200~300명 됩니까? 검사요? 네, 그 검사들이. 정도 되죠. 예. 자, 우리나라 경찰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15만 명. 15만 검찰이죠. 자, 우리가 특수부 검사들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검찰 2,200명, 100명이 나라를 이렇게 농단하는데 제일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법치도 깨부수고 헌법도 다 깨부쉈어요. 경찰 15만 명이 있습니다. 15,000명이. 대한민국 경찰이 거리에 나가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들이 10%다. 15,000명이 다 된다. 이거 허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검찰 이야기를 할 때 일부 10%도 안 되는 특수부 검사들이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다수 80% 90%의 검찰은 괜찮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사의 10%가 학생 제대로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공직자의 10%가 처먹고 불법 저지르고 거짓말 하는 거 놔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게 요번에 구속지도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때 이거 문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에?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라고 입장을 밝힌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그 검사 중에. 우리가 아는 이문정 검사밖에 없었고 그것도 내분망에 쓰니까 지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그 숱한 난 특수부 아니야. 나는 뭐 기획통이야. 나는 뭐 형사야. 나는 공안이야. 이랬던 검사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김문수 의원 오셨으니까 뭐 순천, 곡성, 그리고 광양, 구례 뭐 지역구도 좋지만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하나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번에 정권 바뀌면 끝장내야 한다 이 말씀. 민주당에서 이미 법안을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발의해봐야 어차피 거부권 때문에 안 돼서 아마 정권 바뀌면 바로 첫날부터 작업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예 검사라는 직함 자체가 대한민국에 없게 만들어주세요. 네. 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네. 기소만 그래서 이제, 담당할 것 같으면 검사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요. 뭐 공소관, 기소관 네. 뭐 여러 가지 할 수 네. 있죠. 아니 그리고 아니 검사들을 왜 탄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언제든 공무원처럼 징계해가지고 사퇴시키고 파면할 수 있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좀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에 보면 네. 검사징계위원회가 구성돼요. 네. 그걸 통해서 하는데 검사징계위원회 멤버는요 다 검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네. 룸사롱에서 뭐 있잖아요. 불기소 세트 이런 거 접대를 받아도 자기들끼리 징계하는 구조가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은 법학교수를 해가지고 조금 넣어주고 실제로 멤버 9명인가 구성 중에서 대부분은 검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도 안 되는 거죠. 그나마 형사처벌도 안 받죠. 맞습니다.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국회 탄핵이라도 해놔서 요만큼의 몇 견제라도 하는 달간 거죠. 그래도 네. 정지라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의 본질을 본 이상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한다. 오, 동시 접속이 11,000명까지 갔습니다. 김문수 의원의 인기가 굉장히 좋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달려서 김재호 위원장하고 우리가 열심히 오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하면서 방송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슈퍼챗 쏘실 분들은 슈퍼챗도 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 언제 할 것이냐 하루 종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저희들도 취재했는데 먼저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탄핵될 것이라고 일단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하셨던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어제 아니면 오늘. 네. 어제 아니면 오늘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대국민 사과를 먼저 좀 하시고 왜 그렇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다시 언제 우리가 선고를 볼 수 있는지. 변론 종결 이후의 시일을 좀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두 번의 탄핵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수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예전과 달리 지금 굉장히 많은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뭐 제가 뭐 그런 면에서 날짜를 점쟁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정확하게 맞추고 말씀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이게 단순히 몇 월 며칠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성 두통, 뭐 우울증, 뭐 소화불량, 뭐 내란성 탈모, 뭐 이런 거를 유발하는 국민적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라도 빠르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된 거고 저는 진짜 사과해야 될 사람들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건 누구냐면 헌법재판관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충 자기들끼리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든 뭐 금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언제 있을 거예요. 수요일이든 간에. 그러면 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무슨 연예인들 가십거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아주 중요한 헌법기관인 만큼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죠. 아유, 너무 걱정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정확히 할 겁니다. 그 뒤로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국민들이 양해하죠. 지금 어떤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뭐 소위 말하면 평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근데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 국민 위에 있는 사람들인가 법대 위에 있어서 그런가 하는 의아함이 들 정도로 최소한의 그러니까 공보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네, 예. 말씀드리는 기능이 없고 헌법재판소를 취재하는 기자들도 지금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보안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거 말고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시기라도 특정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김재호 대변인이 이제 보시기에는 지금 본인 일단 사과부터 먼저 하시죠. 예. 저는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변론이 끝나고 2주가 지난 이번 주 그리고 사실은 4월 2일 보궐선거가 이번에 만약에 판결이 나오면 대선과 같이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선거 비용도 400억 정도 아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주에 판결을 내릴 수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사법체계가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칙적인 사법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혹시 그 낮에 오후 1시 정도 됐을 텐데 갑자기 속보라고 하면서 17일 오후 1시에 낮 11시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가짜뉴스가 돌았죠. 네네네. 그때 엄청 놀랐거든요. 네네. 저도 심지어 우리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예.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연락해가지고 왜 떴어 했대요. 예. 다 속아가지고.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아까 페이스북에 저런 걸 올려놨습니다. 현재 선고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합니다. 저에게도 문의가 많은데 아직 현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선고 날짜 연락하면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은 바로 생방송을 뜨자마자 준비하라고 해서 이게 썸네일 제목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들이 썸네일 제목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한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선고일에 대해서 이렇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푹 마음 놓으시라. 푹 마음 놓으시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도대체 뭐하나 헌재는 지금. 뭐 쓸데없이 고민하는 탄핵 명백한데 다 이런 마음 가지실 텐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단심이잖아요. 항소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그럼 헌법재판관은 지금 뭘 고민하나. 탄핵시킬까 말까 뭐 5대3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 결정문이 남잖아요. 지금 탄핵할까 말까만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에 남을 이 결정문에 지금까지 윤석열 측에서 했던 온갖 개소리들, 말도 안 되는 법기술들, 정말 다양한 절차 시비들 많이 붙였거든요. 모두 박살내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왜 그러냐면 결정문을 보고 시비 겁니다. 결정문에 윤석열이 주장했던 말도 안 되지만 온갖 절차 위반, 뭐 송달되지도 않았는데 왜 불법적으로 탄핵을 시작하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법리로 반박하고 문헌 가져오고 외국 사례 가져오고 저쩌고 연구해서 다 반박하지 않으면은 이걸 가지고 불복에 삼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결벽적으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도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 저는 이해는 되는데 근데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면 그 과정으로 오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까운 주장들을 다 깰 수 없어요. 깰 필요도 없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뭐 국민들이 의혹이 남네. 왜 절차 문제 제기했는데 왜 그걸 무시하지 헌재가? 이거 부실 재판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는 극히 일부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셔도 된다. 송달 부분도요. 지금 요즘에 자꾸 얘기 나온 것 중에 선고 기일 통지를 윤석열이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
아무 상관없어요. 예, 뭐 주말에 선고 기일 통지가 갈 수 있냐 없냐. 월요일 날 만약에 탄핵 선고를 하려면은 선고 기일 통지가 가야 되는데 이 주말 토일 동안 가냐 안 가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면 자, 탄핵 심판 처음 시작할 때요. 윤석열이가 소추서를 안 받았어요. 송달 안 받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송달 안 받으면 시작을 못 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면 어떡하지? 온갖 고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탄핵이 시작될 무렵이기 때문에 아직 변호인도 없어요. 당사자한테 우편이 가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이제 결심도 했어요. 지금 변호인이 12이 선임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전자소송이에요. 전자소송. 지금 제가 지적 조회를 해봤습니다. 헌재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서류를 송달한 날짜와 그걸 받은 날짜가 다 나와요. 헌법재판소가 뭐를 보내면 이걸 언제 받았는지. 근데 윤석열이 직접 받지 않고 윤석열의 변호인이 한 놈이라도 받으면 송달의 효과가 생겨요. 네. 근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무슨 서류를 헌법재판소에서 3월 4일에 송달, 그러니까 보냈다는 거죠. 받은 날이 언제냐? 3월 4일이에요. 그날 다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편으로 보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자로 다 열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송달이 안 되면 선고를 못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법에 그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즉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전에 갑자기 오늘 선고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헌재에서 헷갈리는 얘기를 했어.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우린 공지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다 기일 통지 받고 확인이 되면 공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미리 어떤 언론사에 먼저 흘려지게 되면 언론사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특종을 먼저 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당사자 다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공지하겠다는 얘기지 선고기일 통지가 안 되면 선고 못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통지가 안 되면 이거 선고 안 되는데 이런 고민 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얘기하는 건 완전히 정밀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정말 완벽한 결정문을 쓰면 윤석열 내란 일당이 동의하고 승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오자 찾아낼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절대 승복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거. 국민들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집회하고 있고요. 내일은 정말 100만이 될지 수백만이 될지 하는 사람들이 다 제 주변에서도 생업을 접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국민들 고생시킵니까? 일정이라도 밝혀줘야지. 자, 그래서 좀 믿고 싶기도 하고, 뭐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겠죠. 재판관들도. 국민들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가짜뉴스 같은 것도 나오고 하면서 막 다들 이제 호들갑,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떨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결론은 언제냐? 자, 그럼 월요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로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제 헌재가 17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한다고 그걸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저게 급속도로 퍼져가지고요. 네. 아, 근데 저거는 저게 없네요. 언론사가 없네요. 뭐 언론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걸 이제 들어보니까 챗 GPT를 통해서 자, 모든 것들을 그 AI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나왔던 것이고, 이제 언론사나 또 우리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민감합니까? 저걸 보고는 바로 생방 준비를 하고 썸네일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저게 이제 아니라고 해서 헛탕을 치고 말았는데 자, 저건 저렇고 제가 오늘 오후에 다시 취재를 해보니 야, 저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 반쯤 죽었다라고 이제 헌재 쪽을 취재하는 분한테 해보니까 네. 저거 완전 가짜 아닐 수도 있다. 저게 완전 가짜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왕에 대국민 사과했는데 한 번 더 사과할 각오하고 찍게 한번 해주세요. 저는 뭐 다음 주 언제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질문과 답변은 지금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할게요. 자, 헌재에서 노티스, 이제 아나운스 하는 거 언제 할 것이라고 먼저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발표는 언제 할 것 같아요? 월요일에요. 월요일에. 월요일입니까? 네. 월요일 발표하고. 월요일에 기자들한테 문자로 통보해 줄 겁니다. 통보하고 언제 그러면은 수요일에. 월요일하고 수요일이다. 강소영 변호사는? 저는 수요일 통지 금요일 선고. 수요일 통지 금요일 선고. 그렇게 봅니다. 자, 네. 거십시오. 머리도 깎았는데 한번 걸어주십시오. 이거 저희들 함부로 그걸 뭐 이거는 아이가 뭐 아니, 국회에서 국민한 사람인데 뭐 평범한처럼. 수요일 통지 금요일.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방송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걸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공지하고 월요일 날 선고한다.
일요일 오후에 공지하고 월요일 선고한다. 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답을 좀 주시고요. 이 방송 스튜디오 안에서 시청 관람하고 있는 한 분은 바로 내가 답이다라고 지금 딱 느낌을 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헌재에서 예고를 하고 실제 선고할 것이냐. 자, 이건데 네 분 다 공의 질문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대 0은 끝난 거죠? 네. 8대 0은 끝났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요. 끝났습니까? 그렇죠. 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까? 1000% 만프로. 예. 1000%는 그럼 100%보다 10배입니까? 예. 무조건. 예. 예. 그래서 지금 김상욱 의원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것도 본인은 재판관들의 속 마음에 들어가 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황으로 봐서는 100%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다, 진보다, 뭐 최근에 그 결정 트렌드가 어떻다, 뭐 다른 사건에서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저는 며칠 전에 경북대에서 강연도 했는데 이게 재판관들이요 정치 판결이다 이런 얘기 자꾸 하지만 그게 아니고 쟁점이 5개로 정리가 돼 있고 그 쟁점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반박했는가 그리고 그 반박이 탄핵 사유를 무력화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는가 이것만 봅니다. 근데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입 아프게 맨날 얘기해. 이 5개 중에 해명된 게 아무것도 없어. 국무회도 설명 안 돼. 포고령도 설명 안 돼. 계엄 사유 경고성이래. 쥐 자백했어. 안 돼요, 안 돼. 선관 이제 압수수색 어떻게 해요, 계엄군이. 설명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인용해요, 이거. 자, 무조건 인용이다. 언제 하느냐?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시는데요. 17일 선고 그리고 제 이야기와 정경환 대표 의견에 한 표 당당하게 해경님 주셨고요. 18일 오전 선고 KIM 소천님, 17일 선고 우유님, 성한님은 17일. 그리고 현재는 위법만 본다. 진원님 이렇게 주셨고요. 토요일 발표 월요일 선고 화이트님 야 이렇게 주셨는데 17일 많습니다. 일단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일 잘 읽고 너무 신중하게 지금 하셔가지고 방송은 원래 보는 사람이 좋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아이 밸런스를 맞춰야죠. 밸런스를 맞춰. 밸런스가 맞춰야 다른 의견이 있어요. 빨리 생각 바꾸세요. 또 하나 오늘 여론조사 갤럽 조사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탄핵 인용, 탄핵이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다보다 21%포인트 높아요. 네.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내란 사태에서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리고 탄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좀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결집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21%가 있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기관별 신뢰도를 평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신뢰가 53%고 못 믿겠다가 38인데 이렇게 보면은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국가기관은 기본적으로 불신의 대상이거든요. 경찰은 48대 41이고 법원 47대 41.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검찰 26대 64입니다. 네. 검찰을 신뢰하는 게 26이고 불신한다는 게 64인데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게 53, 불신이 38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뒷포텟 사물님께서 정계환의 지지율이 60이다. 이렇게 보여요. 정계환의 지지율이 60이다. 아, 오늘 뭐 방송에 가장 좋은 댓글입니다. 대선 출마하셔야겠네요. 대선 출마하는데 17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8대 0 월요일 가자.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에 17일 기대 17일 대세 정계환 일요일 발표해라. 18일은 다른 일정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18일 날 다른 지금 심리가 열리기 때문에 17일 외에는 다른 날을 현실적으로 잡기가 어렵다는 매우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이런 내용을 분석하는 분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을 또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 한다면서 왜 안 해?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예, 욕이 배를 따고 들어오지는 않지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어쨌든 17일 날 되기를 바라는 평론가들이 매우 많았고 실제로 어제 4대 0으로 4대 0이 아니죠. 8대 0으로 4명에 대한 기각을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금요일 날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금요일은 이상호 기자가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정도 해도 욕 안 한다고 우리 또 김옥자 스님께서는 이렇게 또 격려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선고길과 관련해서 이제 월요일 날 대체로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고 만약에 월요일 끝 안 나면
일단 저부터 방송 출연 안 하고 지금 수요일 금요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방송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고지하리나 이런 말씀도 이제 주셨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님 네. 지금 그래도 국민들이 안심은 하고 있죠. 탄핵에 대해서 네. 만에 하나라도 파면이 될 거라고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아까도 예. 길어지는 이유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게 역사의 길이 남을 매우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 토시라든가 아까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서 그래도 이제 보수 진보 나눠있는데 그분들이 이견을 좀 제시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까지 합의를 해서 8대0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두 어떤 언어 단어를 둘 다 인정하는 단어로도 바꾸는 뭐 그 심지어는 뭐 그런 거 아니라고 늦어진다. 그러니까요. 그 저의 네. 의견은 거기서 또 힌트가 하나 필요한데요.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각하 운동 하잖아요. 각하 운동. 각하돼야 된다고. 각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멍청하게 짝이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오는 길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각하 얘기를 할까? 그 동네 도지사 아닙니까? 그분이? 이철우 아저씨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각하 운동 하자고. 또 지었네 또. 그걸 또 제가 또 이제 아는 기자님 통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지었다. 설명하니까. 아이고. 하도 네. 전화를 많이 와서. 하여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각하라는 거는요. 재판에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적법 요건을 징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하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탄핵에서. 뭐냐면은 재판관에 대해, 판사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했는데 판사가 그만 퇴직에 pus어요, 중간에. 그럼 파면할 이익이 없죠. 이미 직이 끝났는데. 그래서 각하, 이 사례가 있거든요. 윤석열이가 하야하지 않는 이상 각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오는 길에 기차에서 법조인이 정리한 탄핵 사유, 탄핵 각하 사유 이래가지고 글이 엄청 많아, 네이버에. 하나하나 제가 다 읽었거든요. 전부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각하라는 단어가 적용이 안 되는 거네. 자, 지금. 아예 안 돼. 안 되는 그런 게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쟁점이었으면은 그게 설득력 있는 얘기였으면은 탄핵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이 그 부분을 집중 질문해요. 이게 너무 쟁점이 될 것 같으면 하나도 질문한 게 없어. 예를 들면 국회에서 왜 탄핵이 한번 그 의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됐는데 다시 왜 하냐. 이건 일사불재리 원칙 위반이다. 이따구 소리 하거든요. 헌법재판관 중에 그거 궁금한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질문 안 해. 쟁점이 안 되는 것들만, 그러니까 본인들 윤석열 측에서 얘기한 것들을 받아쓰기 해놓고 각하가 확실하대. 그러니까 하나도 귀담아 들을 게 아니 없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계속 각하를 왜 갑자기 들고 나왔냐고 평론한 사람들이 다 바보들이네. 각하는 적용을 할 수 없는 법적 단어인데. 그렇죠. 그 게다가 그 심리 근저에는 이 윤석열이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다, 좋은 행동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마치 이번에 구속 취소처럼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 때문에 나가리 되는 거 우리 탄핵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런 희망회로 돌리는 거지. 이거 택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면서 워낙 많은 분석들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새로운 소식은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예, 뭔가요? 저 어디 용산동 쪽으로 가면 용산 쪽으로 가면요.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에 의존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압니까? 선보나요? 굿하나요? 저기 한번 찾아가 봐라. 그 사람을 만나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전하라. 아, 전화. 그리고 지금 전하라고 내한테 그 소식을 전달해 달라. 그리고 24일 또는 28일 날 제가 봐서는 그 전에 이미 당연히 끝이 나 있을 건데 5대 명산 중에 한 군데서 전국에 큰 무당 10명이 모여서 큰 무당 10명이 모여서 대대적으로 또 국태민안을 위한 그 배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죽하면 큰 무당 중에 한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제보를 하겠습니까? 자, 이쪽은 헌법재판소의 움직임, 법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말로 1000가지 퍼즐을 맞춰가면서 8대 0이냐 7대 1이냐라고 하는데 저쪽은 초현실적으로 저렇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SNS에서 제가 봤는데 확인이 필요한데 천공이 지금 베트남인가 어디 그게 출국해가지고 안 들어올 기세라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 좀 그리고 해주시죠. 보수 유튜버들을 상대로 일관되게 4대 4다. 아니 조금 밀렸다. 5대 3이다. 라고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 알리는 그 내용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께 밝히면 바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으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초현실적으로,
한쪽은 매우 현실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월요일 날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 결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공이 지금 베트남 다낭에 있다고 그러고요. 다낭에서 혹시 계신 분 이 방송 보시면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 주십시오. 지금 5대 명산 중에 한 군데를 취재하고 싶은 기자 여러분은 별도로 스펙스에 연락 주시면 그 산이 어딘지 말씀드리고 날짜도 제가 특정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언론사 한 군데는 취재해보라고 하니까 안 간대요. 그게 사실이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죠 지금.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정신없이 이렇게 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열기와 텐션이 예. 애지간해 갖고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오늘 박수 한번 드리고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저런 오해받고 중간중간에 댓글 올라오던데 미국 나갔던 문제, 그 다음에 한덕수 탄핵과 관련된 거 한 번 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에 보고했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귀국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것은 당에 충분히 해명이 됐던 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뭔가 큰 일을 그렇지 위해서 혼자 도망갔다 이런 거 절대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방송에 우리와 함께하고 오해는 풀어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호 대변인. 제가 사실은 김문수 의원님하고 예. 인연이 되게 깊습니다. 근데 예. 스픽스 처음 오셨으니까 예. 김문수 의원님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고 싶어요. 김문수 의원님이 사실 서울에서 시의원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동세상 외치면서 대선 출마를 하니까 나와 사상이 맞다. 그래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제 저희 대선 캠프에 오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서울 성북구에서 구청장 출마하셨는데 그때 이제 친명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실은 저희 이재명 대표랑 엮여가지고 정치적으로 탄압 아닌 탄압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정치 활동을 6년간 하셨습니다. 근데 자, 김재호 대변인. 예. 다 고까지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계속 하면 점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동점자가 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셨던 예. 김재호 대변인의 저 주옥 같은 말씀은 네. 비서진께서 알아서 하이라이트 쇼처럼 만들어서 김문수 TV에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단체장이던 이재명을 예. 알아보고 그러니까 제목을 알아보고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사실 되게 평가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무슨 혈연지연 학연으로 엮이는 그렇죠. 게 없었던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첫 성남시장 경선 나왔을 네네. 때 이제 서울시의원 100여 명 중에서 제가 직접 연락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재명. 그러니까요. 자,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국이다, 의리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 지킨 거 끝까지 몸으로 때우면서 반드시 그 약속 지키려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평판을 제가 받았고요.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이 우리 계셨습니다. 비서진 여러분과 사실 조성은 작가까지 와서 방송 애청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출연자가 오늘 시청해 주신 두 분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봐주고 계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모두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역전에 하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다는 마음으로 역전의 용사들, 역전에 하면 용사들 외치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